안녕하세요. 체이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특정 종교단체가 쓰던 말이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정말 다양한 믿음과 종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시대와 지역, 상황에 따라 수많은 선택의 기회도 주어지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각기 다른 종교들이 한데 모여 평화로운 적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떨까요? 잠시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곳은 소피아 도심 한복판 세레디카 지하철역입니다. 이 주변 반경 200m 안에 정교교회, 이슬람 사원, 유대교 회당, 그리고 카톨릭 성당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이색적인 풍경이지요. 시내 중심에 집중된 4대 예배당을 통해 각 종교가 불가리아에 남긴 역사와 의미, 그리고 숨은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발칸반도의 동쪽은 용맹스러운 트라키아 전사들의 땅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의 도시국가 폴리스 간의 전쟁의 용병으로 활약했었고, 로마 시대에는 최고의 검투사들로 이름을 날리기도 하였습니다. 노예 검투사 스파르타쿠스가 바로 트라키아 출신이지요. 전쟁의 신 아레스를 숭배하던 호전적인 민족 트라키아인을 대신해 발칸반도에 등장한 슬라브족과 불가르족은 탱그리교를 믿음으로 불가리아 제1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중앙아시아를 통해 유래된 탱그리즘을 한반도의 당군과 같은 어원이라고 주장도 합니다. 어쨌거나 전쟁의 신을 믿던 트라키아 시대와 탱그리교를 믿던 불가리아 제국 시대 사이에 이 땅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로 대로마 제국과 함께 기독교의 갈등 그리고 분열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거대한 두 갈래가 나뉜 분기점에서 카톨릭 성당과 정교교회의 역사적 갈등이 불가리아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반복되는 역사적 이슈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 330년 콘스탄티누스의 로마 수도 이전, 395년 테오도시우스의 동서로마 분할, 476년 서로마 제국의 멸망. 하지만 동로마 제국은 여기서도 1000년 더 유지가 되죠. 이 사이에 카톨릭의 뿌리 서로마 교회는 제국이 멸망했음에도 교황청의 파워가 점점 막강해져 갔고, 정교회의 뿌리 동로마 교회는 황제의 권력 앞에 힘을 쓰지 못하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서로마는 라틴어 문화권, 동로마는 헬라어 문화권으로 굳어지면서 서로 간의 교류가 단절되고 크고 작은 오해들이 반복되는데, 동서로마 교회를 결국 분열시킨 대표적인 사건들은 첫 번째 4세기부터 시작된 필리오케 논쟁, 두 번째 8세기 동로마의 성상 파괴 운동, 세 번째 1054년 동서로마 총대주교의 상호 파문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은 다른 영상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 가시죠. 민감하게 대립하던 양대 교회의 세력 경쟁은 동서로마의 분기점인 발칸반도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두 교회 세력의 갈등이 심각해지는 6, 7세기 발칸반도에 등장한 남슬라브족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숙명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당시 기독교 전파에 공을 들이던 동로마 황제는 선교사이자 문법학자인 키릴과 메토디우스를 중심으로 선교단을 꾸려 모라비아 공국에 파견하게 됩니다. 당시 문자가 없던 슬라브 지역에 맞게 키릴은 고유한 문자를 만들고 성서와 기도문을 번역했습니다. 새로운 종교를 새로운 문자로 보급하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슬라브족 선교에 힘을 쏟았지요. 비록 모라비아 공국의 내분이 일어 키릴과 메토디우스의 성공은 절반에 그치고 그들의 사망 후 제자 클레멘트와 나움이 발칸반도로 피신한 때가 886년. 당시 불가리아는 이미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동로마 교회를 통해 865년 기독교를 받아들인 상태로 보리스 1세 황제는 클레멘트와 나움의 정착을 위해 수도 오흐리드에 교회와 수도원을 제공합니다.
이들이 가져온 슬라브어 성서와 기도서는 보리스 황제의 기독교 정책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리드에 있는 성 판텔레이몬 교회에서 키릴의 제자 클레멘트와 나움은 스승의 문자를 더욱 체계적으로 완성시킨 후 키릴 문자라 명명합니다. 또한 키릴 문자와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친다는 소문에 교회로 모여든 학생들이 놀랍게도 3,500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성 판텔레이몬 교회를 슬라브 최초의 대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공부를 마친 학생들이 선교를 위해 파견되어 나가자 정교 교리의 바탕을 둔 기독교가 주변 국가들로 보급되고 러시아 같은 강력한 정교 국가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기독교와 함께 확산된 키릴 문자 또한 현재 발칸 유럽에서 북아시아에 걸친 약 20여 개의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키릴 문자가 확산되는데 불가리아의 역할이 정말 어마어마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칸 반도의 동쪽은 동로마 교회, 즉 정교 문화권으로 발전되어 갔고 발칸 반도 서쪽에 있는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지역은 9세기 당시 로마 교회의 영향으로 카톨릭 문화권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양대 교회의 접합점에 위치한 보스니아 교회는 동서로마 교회로부터 동시에 이단 취급을 받게 되고 정체성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15세기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현재는 카톨릭과 정교, 이슬람교가 복잡하게 얽힌 종교적 모자이크 국가로 남아있지요. 자, 발칸 유럽의 종교 분포 영상 잠시 참고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소피아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영상에 보이는 건물은 1576년 건축된 이슬람 사원 바냐바시 모스크입니다. 오스만 투르크 건축사에 남을 최고의 명장 미마르 시난의 작품이자 이제는 소피아에 남은 유일한 모스크입니다. 1396년 시작된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는 500년 동안 이어졌고 이 사이에 불가리아의 교회 건물들은 수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허물어지지 않은 건물은 이슬람 사원으로 변신하기도 하지요. 물론 정교 사원이 자랑하던 성스러운 벽화와 모자익 장식들은 하얀 회반죽으로 덮인 상태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소피아에만 무려 50개가 넘는 모스크 사원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불가리아 정교 예배당을 원했던 불가리아인들에 대한 오스만 투르크의 작은 배려. 1490년 지어진 세인트 페트카 지하교회입니다. 건물을 짓는 과정 또한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탄 건물 관리자의 투구 높이보다 건물의 지붕은 낮아야 했기 때문에 땅을 파 들어가야만 했죠. 약 80년 뒤에 세워진 이슬람 모스크 사원의 높이와 비교한다면 정교교회의 높이를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 외관을 보시면 일체의 창문이 없이 주먹만한 공기구멍만 허용이 되었으며 예배를 보러 들어갈 때에는 허리를 숙여 기어 들어가라는 의미로 출입구의 높이까지 제한을 합니다. 건물 외벽의 두께는 최소 80cm. 교회 안에서 예배를 보고 노래를 부르고 싸움박질을 한들 찍소리도 밖으로는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종교적 탄압 아닌 탄압, 박해를 가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감시를 피해 안전하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은 바로 수도원.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수도원들을 중심으로 민족 지도자나 종교계 인사는 물론 독립투사들이 은둔하며 불가리아의 문화와 종교, 민족의 정체성까지 지켜온 세월이 500년입니다. 1878년 독립한 불가리아의 정부 정책 중에는 바로 모스크로 바뀐 교회 되살리기가 포함되었습니다. 돔이 올려진 외관은 물론 회반죽으로 덮인 내부까지 손볼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조상이 남긴 유적으로 먹고 사는 그리스나 이태리 같으면 건축, 미술 전문가들이 철저한 고증을 거쳐 복원을 했겠지만 어수선한 상황 속에 교회를 맡은 관리인들이 성화를 덮은 회반죽을 긁어내다가 벽화가 같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일부 남은 벽화를 잘 보존하려 약품 처리도 하는데 부작용이 생깁니다.
몇백 년 공기와 접촉하며 살아 숨쉬던 그림들이 이내 시커멓게 변색되어 가기도 하죠. 정교 사원에서 이슬람 사원으로, 이슬람 사원에서 다시 정교 사원으로 뒤바뀐 슬픈 운명을 가진 예배당들이 시내 곳곳에 남아있는 도시 소피아. 이 땅에 아직 남은 무슬림들을 위한 작은 배려가 바로 홀로 남은 바냐바시 모스크이기도 합니다. 소피아 시내 4대 예배당, 마지막 건물은 유대교 회당입니다. 지붕 위 엇갈린 두 개의 삼각형 문양이 바로 유대교의 표식인 다윗의 별.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부터 유대 왕의 문장으로 삼았고 현재 이스라엘 국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소피아 시나고그는 유럽에서도 부다페스트, 암스테르담 다음가는 세 번째 크기로 1909년 옛 유대교 회당 자리에 다시 건축이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홀로코스트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유럽에 살던 유대인 900만 명 중 600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독일 점령 지역에서는 자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로 실어 나르기 바빴고 유럽 중부와 동부 지역 국가들 대부분이 동조했던 범국가적 만행이기도 합니다. 추축국이던 불가리아도 당연히 이 만행에 동참했어야 마땅하지만 황제 보리스 3세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불가리아 땅에 있는 4만 8천 유대인들을 사지로 내몰 수 없다는 것이었죠. 히틀러의 유대인 송환 요청을 거부했던 보리스 3세는 1943년 독일이 히틀러를 독대하고 난 후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명백한 독살 테러라는 심증만 남았고 물증이 없었던 사건. 독이 들어있는 암살자의 잔과 황제의 잔이 부딪히는 순간 독극물이 황제의 잔으로 넘쳐 흘렀고 잔을 비운 황제가 이내 사망했다는 주장들이 아직도 계속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불가리아 사람들은 건배를 할 때 반드시 눈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나지드라베라고 외치죠. 건강하세요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면 무언가를 감추거나 속일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비운의 죽음을 맞았던 황제가 국민들에게 남긴 가슴 아픈 잔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불가리아는 종교의 자유를 가진 민주공화국이지만 국민 80% 이상이 불가리아 정교회를 믿는 독실한 정교 국가입니다. 무슬림이 약 12%, 개신교와 카톨릭이 약 1%로 구성이 되죠. 한 나라의 민족성과 문화를 알아가는데 종교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활 속 종교, 이들의 삶 자체로 자리 잡은 정교 문화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오감으로 신을 느끼며 발길 닿는 곳이 곧 나의 교회가 되지요. 동국권 나라의 특유의 무뚝뚝함은 여전하지만 기본 신앙이 배어있는 이 사람들은 정이 많고 친절하며 또 배려심이 넘칩니다. 저랑 똑같죠. 4대 예배당을 통해 알아본 불가리아의 종교 이야기. 긴 설명과 일반적 내용은 과감하게 생략했지만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통해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할 최고의 방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